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헌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여 만인데요. 자,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싹 묻혔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것도 참 아찔합니다. 자, 이미 예상했던 대로 검찰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 이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인데요.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건 역시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재명 기소에 따른 정치권 파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계공이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 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에게는 4,895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계공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즉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 유무죄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산상 손해는 적극적 손해를 일으킨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업무 위배 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배임 혐의를 법원이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이 배임 혐의를 이재명에게 적용하지 못할 뻔했죠.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대선 전이었죠. 2021년 10월 유동규 씨를 뇌물 혐의로만 기소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구하기 아니냐, 노골적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었고, 그 뒤로부터 한 달 뒤 유동규 씨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졌던 논쟁이 유동규가 배임이면 이재명도 배임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즉 공범이라는 것이죠. 유동규 혼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의 이익 배분을 결정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상식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은 이재명이 시장으로 재직하던 성남시에 있었고, 이재명 역시 설계는 내가 한 것이고 유동규는 실무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면 공사의 재산 처분 사항이나 분양가격 결정을 성남시장에게 사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에 민간 사업자들의 출자를 승인하는 성남시청 문건에 직접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배임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잠시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건식 김제시장은 2009년 가축면역 증강제와 친환경 토양 환경 개선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향 후배 A씨에게 청탁을 받고 A씨가 감사인 회사 제품을 품질이 유사한 제품보다 고가에 구입하는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A씨와 공모해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납품 가격과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납품 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시의 손해를 가했다며 재판에 넘겼는데요. 제1심은 가격이 저렴한 유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제품 구매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시 예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구입했다며 시 재정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 전 시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지만 어쨌든 유죄는 유죄인 것이었죠. 제가 왜 이 사건을 꺼내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냐면 검찰이 이재명 배임 혐의와 관련해 취하고 있는 논리가 그때와 아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남도계공 개발사업 1팀이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공사의 적정 배당 비율을 70%로 산정했는데도 이재명 시장의 배임으로 공사가 적정 이익과 확정 이익의 차액인 4,895억 원의 손해를 봤다는 검찰의 논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은 피고인 이재명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구속영장에 2015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1월엔 개발 이익이 9천억 원이라고 기재하는 등 대장동 1공단 결합 개발 사업은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 본인이 알고 있다, 이렇게 적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경위는 수천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어떤 스모킹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것과 관련해 이재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의 추가 건의를 안 받아들인 것이라고 답변했다가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을 바꾼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 본인도 사안의 중대성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 또한 공모지침서 작성 당사자가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는 증언이 이미 확보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영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5년 초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도계공 기획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2015년 2월 초 지침서를 작성했는데 보고된 지침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없었습니다. 앞서 열린 도계공 투자심의위원회는 대장동 이익을 지분율에 따라 도계공에 50%를 배분하기로 결정했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지침서 검토를 지시받은 개발사업 1, 2팀 역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빠진 지침서는 며칠 후에 공식 배포됐는데 유 전 본부장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저 혼자 임의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참고로 사전 보고 사실이 확인되면 배임 혐의는 물론 위증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피고인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이재명 기소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친이재명계는 이재명의 기소는 물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에선 재판이 시작되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며 퇴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는 당원 80조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얼마 전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원 80조 삭제 논란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습니다. 당원들 제안이 있었지만 검토 단계는 아니다라는 혁신위의 해명에도 당 안팎에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혁신위가 아닌 퇴행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없던 일로 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제처럼 현재 민주당의 상황,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그 자체입니다. 그간 상황을 좀 요약해 보자면요.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하며 정권을 5년 만에 빼앗겼고 곧바로 지방선거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러더니 사법 리스크가 내재된 이재명 대표 체제로 들어섰죠. 정치권 예상대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냈고 내재된 리스크는 곧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용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이재명 때문에 당 전체가 망할 수 있다는 주장과 검찰과 윤석열 탓을 해야지 왜 대표를 흔들고 압박하느냐는 반박이 서로 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대규모 이탈표 속에 부결된 뒤에 강성지층의 수박 색출이 벌어지면서 내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소통에 나서며 수습을 시도하는 중에 이재명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비서실장이 돌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졌었죠. 이재명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가뜩이나 싸늘한 비명계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고 간간히 나오던 당대표 사퇴 주장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나오면서 충돌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 민주당의 두 세력, 즉 친명이나 비명 모두 각자의 주장을 늘어놓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또 현실적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닥친 위기의 심각 수준이 매우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계속 방탄하자니 내년 총선이 정말로 걱정이 되고 이재명을 내치자니 강성지층의 반발은 물론 마땅한 대안이 없고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자, 따라서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민주당이 변곡점을 맞게 되는 시기가 늦여름 또는 초가을쯤이 되지 않겠나 이런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서 이재명의 차기 대선 출마가 봉쇄되고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400억 원이 넘는 대선 비용을 판납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사망 선고는 물론 당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용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갔는데 이재명을 방탄하자는 주장이 쏙 들어갈 테니까 말이지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은 공소 뒤 6개월 정도에 선고되는 게 보통입니다. 공소가 지난해 9월 이루어졌으니까 늦어도 올 여름에는 1심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딜레마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의 친명계와 비명계가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 어떤 한 길을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추측하건대 차라리 그냥 1심에서 유죄가 나와라.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지속해야 하냐? 언제까지 이런 꼴을 견디고 있어야 하냐? 이러다 총선에서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아마도 대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